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추도시 인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평화는 누군가의 값진 피와 땀과 뜨거운 열망으로 얻어진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 역시 이렇게 역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를 단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잊지 않고 가슴에 기억하는 것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으로 얻은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요? 100년 전 뜨거웠던 함성이 가득했던 것을 거닐면서 그날의 생생한 현장을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 원산에 이어 1883년 개항장이 된 인천은 당시 일제 식민지 지배 주요 거점 도시였습니다. 일찍부터 일본 영사관을 비롯해 일본식 은행과 학교가 들어서는 등 일제 지배력이 절대적인 곳이었죠. 1919년 당시 인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었을 정도. 이 때문에 인천 지역 초기 3.1운동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활발하거나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대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개항과 함께 빠르게 변모한 이곳 인천의 3.1운동은 1919년 3월 6일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110년이란) 참 오래된 세월을 버티고 또 버텨온 이곳에는 고난과 역경의 이야기가 곳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1907년에 세워진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 그 옛 이름은 인천공립보통학교입니다. 3.1운동이 최초로 인천에서 발화했던 지점이 이제 우리 장령초등학교, 당시에 보통학교인데 3.1운동이 일어나고 3월 6일쯤에 바로 이제 학생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항상 감시를 하고 무슨 그런 동향이 있을까봐 웬만하면 이제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런 동향을 보고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반발을 하면서 그 전화선을 끊어버리고 그다음에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제 그 만세 시위를 하게 되고 선언서를 독립선언서를 이제 유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령학교의 그 만세 시위는 인천에서 최초로 촉발이 됐던 발화점이 됐던 것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인천 전체로 이제 번져 나가는데 하나의 어떤 도화선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 3.1운동의 시작과 중심에 10살 어린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6일 서울 3.1운동 소식을 전해들은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단행하고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휴업에 들어간 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은 인천공립상업학교, 현 인천고등학교 학생들과 합세해 만세운동을 벌였고 노동자 행동을 촉구하는 경문과 독립선언서를 인천 전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들불처럼 인천 곳곳으로 뜨겁게 울려 퍼집니다. 인천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업은 열흘 가까이 계속됐고 이후 이 지역 만세운동은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인천 남쪽의 소래면과 북쪽의 계양면에서 주민 수백 명이 각각 소래산과 계양산에 올라 봉화를 올린 뒤 만세를 외치는 등 인천 시내 중심으로 경인가도, 만국공원, 관교리, 황허장 등 인천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1919년 3월 24일 인천에서는 더욱더 뜨거운 외침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곳 황허장터인데요.
이후 독립을 향한 외침은 더욱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3.1 만세 운동이 인천 전역으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죠. 잉어가 많이 잡혀 황어장으로 이름 붙여진 황어장터는 일제강점기 우시장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월 24일 태극기를 품에 안은 수백 명의 군중이 모여 3.1 만세운동을 벌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919년 3월 24일) 장날이었어요. 한 600여 명에서 장이 파할 무렵이었는데 2시 정도에 심혁성이라는 오리울에 살았던 한학을 공부했고 신문식의 아들이었는데 천도교인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31살 그 청년이 품속에서 태극기를 꺼내 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그랬을 적에 일경이 경계하고 있던 게 모두 달려들어서 체포하려고 했었어요. 그 잡으려고 하던 와중에 일경은 더욱 당황했기 때문에 총칼을 휘둘렀고, 그래서 그 휘두른 칼에 윤혜영 등이 많이 다치고 이은선 지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심혁성은 다시 체포되어서 주동자로서 다시 1년 8개월의 옥고를 거쳤고, 그 심혁성 지사로 인해서 이 자체적으로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한 이 황허장터의 성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강서지방에 대규모로 일어난 최초의 만세 운동이 되었고, 강화나 시흥이나 이 근교에 멀리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이후 황허장터 만세운동은 이틀간 계속됐고 강화, 김포 등지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가담했던 40여 명이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고, 중심 인물이었던 인사들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계양면 농민이었던 청년 심혁성의 만세 소리로 시작된 황허장터 3.1 만세 운동. 100년 전 그날 현장에 기록된 장터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시 인천 지역은 일본의 영향력이 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인천을 대한독립의 발판으로 삼아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힘찬 몸부림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천 3.1 운동의 혁명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청년 김창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96년 3월 9일 당시 22살인 청년 김창수는 황해도 안악 치아포에서 일본인 장교를 명성황후 시해에 대한 복수로 처단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치아포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주에서 인천 감옥으로 이감된 그는 인천 감리소에서 복사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청년 김창수와 인천과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3번의 재판으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 김창수는 극적으로 죽음은 모면했지만 일본의 항의 때문에 석방되지는 못했습니다. 강화 사람 김주경의 권유로 결국 1898년 봄 탈옥을 감행하게 됩니다. 용동 마루터기, 천주교당 뾰족집, 화계동 마루터기 등 백범 일지에는 당시 청년 김창수가 탈옥했던 인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이후 1910년 안명근 사건에 연루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출소 1년을 앞두고 1913년 다시 인천 감리소로 이감되면서 축항공사에 동원되는 등 인천과 두 번째 인연을 맺게 됩니다. 감옥에서 만난 신서적들은 청년 김창수에게 신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항일 운동가로서 사상을 정립하고 교육과 문화를 중시하는 독립운동가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열 청년 김창수가 독립운동가 김구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인천 옥에 들어갔다. 내가 인천으로 이감된 까닭은 갑오경정 이후 외국인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특별재판소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내리마루에서 감리소가 있고 왼편으로는 경무청, 오른편으로는 순검청이 있었다. 순검청 앞으로는 감옥이 있고 그 앞에 노상을 통제하는 2층 문로가 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은 항해도 뿐인데 아들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거기 와 있었죠. 그러고서는 이제 탈옥을 하게 됩니다. 탈옥을 하는 그 과정에 도와주는 분이 또 누구냐면 우리 서구 쪽에 시천 유씨라는 유씨 집안인데 유완무라는 사람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백범이 잘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끔 이제 도와주면서 이 그 김창수 이제 도망을 가게 되니까 이름을 갖다가 이제 바꾸죠. 사실은 이제 가서 언신을 하고 이제 피해서 다녀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노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김구라는 그때 구는 9구자가 아니고요. 그 거북이 구자를 쓰는 김구라는 이름과 그 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백범 선생은 인천에 와서 국무 보수의 이유로 여기 감옥에 투옥은 됐지만은 나름 감옥에서 그 같이 징역 살던 사람들도 교화를 시키고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의기를 다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백범이 인천과 갖게 된 어떤 인연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옥살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천 감리소 부근인 내동에서 옥바라지를 하던 어머니 광락원 여사입니다. 그녀는 강인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던진 자식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며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당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백범 일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비록 저 아래 농촌에서 생장하셨지만 모든 일을 잘 감당하셨다. 특히 바느질에 능하셨는데 무슨 일에 손에 잡힐까만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감리소 산문 밖 개석사랑 방현문 집에 들어가서 일의 자초지종을 잠시 이야기하고 그 집 동작꾼으로 써달라고 청하셨다. 그 집은 당시 항내의 유명한 물상객주로서 밥 짓고 바느질하는 일이 무척 많았다. 덕분에 하루세끼 감옥에 밥 한 그릇씩 갖다주는 조건으로 고용되었다. 어머니 광락원 여사는 그렇게 눈물 대신 용기를 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1919년) 그 3.1운동이 나고 난 이후에 상해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노선을 알지만 상해로 가고 나서는 첫 번째 가서 이제 그 김구 선생은 거기에 경무국장을 지냈는데 그 경무국장은 지금에 보면 경찰국장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뭐 여러 국무총리도 하고 그러한 그 역할을 하시면서 독립운동을 지원을 하고 또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뭐 이봉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격려해주는 역할도 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걸 하면서 뭐 사실은 망명을 해 있는 입장이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죠 활동에는. 근데 아무튼 나중에는 그 1940년대쯤에는 이제 주석으로 임시정부 주석으로 그 자리를 하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그렇게 백범 김구는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상하이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곳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건국의 시작이자 많은 사람들의 염원에 의해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청사가 있습니다. 100년 전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고자 노력했던 임시정부. 100년 후 이곳을 찾은 수많은 이들로 임시정부의 하루는 오늘도 바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을 선포했던 임시정부.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27년간 유지됐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 이곳 상하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가운데 임시정부 수장 백범 김구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발자취가 1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1932년 5월부터 중경에 정착하기 전 장강을 중심으로 임시정부는 여러 도시를 떠돌게 됩니다. 그 시기를 물 위에 떠다니는 정부라고 표현합니다. 상하이 곳곳에 김구를 찾는 현상 수배가 붙고 일제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자 김구는 자싱으로 향했습니다. 김구는 이 집을 은신처로 삼았습니다. 这里就是当时金九先生在嘉兴的避难所。 내부는 겹겹의 문으로 막혀있는 미로와 같았고 그 문을 지나자 정원이 나왔습니다. 这是金九先生当时的天井。 은신처는 김구가 머물던 거실 1층. 옷장문을 열고 올라가야 있습니다. 居住的就是2楼的这一间卧室。 독립운동가가 직업이었던 김구. 그 여정은 고단했지만 이 방에서 김구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비상 탈출구도 만들었습니다. 为了应急当时的一些突发情况，金九先生就是从这里通往底下的特殊通道。 탈출구는 호수와 연결돼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배를 타고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호수로 난 계단 옆에는 항상 배가 정박해 있었죠. 그 고된 모든 과정에서 백범 김구의 어머니 광락원 여사는 아들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백범의 그 일지에 보게 되면 이 불효자를 위해서 이제 그 그릇을 뭐 어머니 그런 어떤 그 길에 대해서 자기가 상당히 이제 그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흘렸었을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쓰기도 했는데 상당히 아들을 자랑스러워하셨던 걸로도 기록이 돼 있고 감옥에 있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는 아들에 대해서 항상 신뢰를 가지고 또 상해 그 망명을 했어도 아들을 지지하고 또 손주들을 직접 그 며느리가 먼저 죽어요. 그 부인이 김구 선생의 부인이 그래서 아들들을 이제 자기 그 손주들을 자기가 다 건사를 하면서 심지어는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도 또 모은 돈으로 총을 사고 뭐 무기를 살 수 있게끔 어머니가 또 지원을 한다든지 그랬고 또 옥바라지 할 때도 거기 그 주변에 있는 감리소 주변에 있는 민가에 가서 여러 가지 삭바느질도 하고 해서 아들의 그 사식을 넣었던 그러면서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그런 어머니로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대공원에 있는 그 김구와 어머니 광락원 여사의 동상은 바로 이제 그런 연유로 거기에 이제 세워졌던 거죠. 그리고 광복 후 가장 먼저 백범 김구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1946년 11월
과거 자신을 위해 구명운동을 벌인 강화 사람 김주경의 흔적을 찾고자 강화도를 방문합니다. 당시 김주경의 집 인근 하빌학교에서 김구 선생 환영대회가 열렸고 그는 이 휘호를 하빌학교에 남겼습니다. 우리 민족의 사업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를 잘 살고 전 인류가 이롭고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일을 도모한다. 젊은이들이여, 과거의 조그맣고 좁다란 생각은 버리고 민족의 큰 사명에 눈을 떠서 자기 마음을 닫고 자기 힘을 기르기를 낙으로 삼는 홍익 인간의 대로를 가거라. 우리 땅 인생이 인생을 무장하라 하루를 걸어오는 그런 시기를 나가버립니다. 그런 이 세계 한 민족하고 한 나라하고 우리하고의 결사하는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6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황허장터. 그리고 그 이전에 지방 단위로 가장 큰 규모의 항쟁이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강화도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함성과 기억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강화도. 그 시간들을 함께 걸어봅니다. 예로부터 외세 침략에 저항한 고장 인천 강화도. 특히 민족의 위기를 겪은 강화 사람들은 마을마다 교회 하나, 학교 하나 세우기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인구 6만의 지방 소읍에 사립학교가 72개나 설립됐을 만큼 강화 사람들의 민족 의식과 교육열은 높았습니다. 강화도의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상면 지역에서 준비를 하고 3월 18일 날은 강화읍 장날을 하게 되는데 중앙교회 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김유희 여자 전도사님이나 조봉원 선생, 또 오영섭 선생, 구현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강화읍이 만세운동이 전국에서는 지역 단위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했어요. 이 교회가 1914년도에 건축된 교회입니다. 당시로서는 강화읍에서는 아주 신식 건축물로서 잘 지어진 거죠. 이 교회에서 바로 조봉환 선생이라든가 구현준 또 오영섭 이런 젊은 청년 학생들이 모여서 3.1운동을 모의하고 강화도에 만세운동의 횃불이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 독립 열망을 가르친 교육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 결사대를 조직하고 장날을 이용해 장터, 향교 등으로 이동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1919년 3월 18일 이진과 유봉진 등의 지도하에 주민 1만여 명이 참여한 만세 시위 운동은 한 달 넘게 강화 전역을 휩쓸었는데 이후 재판에 회부된 43명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중앙교회 옛 이름인 잠두교회.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접한 강화 잠두교회에 출석하는 청년 교인은 비밀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와 국민회보 수백 매를 인쇄해 독립운동 경문을 부착하고 자유민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만세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당시 강화에서 태어난 죽산 조봉암 선생 역시 이 교회 청년들과 함께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청년 조봉암은 잠두교회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일제강점기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조봉암 선생은 태생이 강화도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랄 때부터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자랐고, 그러면서 청소년기에 잠덕교회에 오면서 신앙훈련을 받으면서 아마 자기의 그 정체성이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1운동을 맞으면서 나라를 잃으면 온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김광국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의 설교라든가 이 강론 이런 걸 들으시면서 청소년기 또 특히 청년기에 많은 그 교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고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로서의 그 변신하게 될 때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하면서 청년 조봉암은 또다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한국의 독립을 쟁취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한국이 독립되어도 일부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잘 살고 호사하는 그런 독립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잘 살고 호사할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 중 심한 고문과 학대에 시달렸던 죽산 조봉암. 하지만 함께 투옥된 원산 이가순동을 만나면서 조봉암은 이후 생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은 청년 조봉암이 독립운동과 조봉암으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한가. 할아버지로서는 그 감옥에 계신 그 1년이 당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다 악에 바쳤겠어요. 감옥에 가둬놨으니까. 감옥에서 화가 나니까 악에 바쳐서 이제 만세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그랬지만 이제 어머니가 전해들은 얘기죠. 만세 그러면 뭐 저 방에서도 만세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러면은 이제 끌어내서 뭐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만세 한 번에 한 번씩 한 대씩을 때렸대요. 그러면 또 화가 나서 또 만세를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는 참 무서운 일화일 수도 있는데 이제 만세 그러니까 한 대를 때렸대요. 그러니까 진짜 독이 올라서 또 만세 또 때리고. 근데 나중에는 할아버지가 만세 소리를 계속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그 때리던 사람이 너무 지치고 지겨워서 안 때리고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 없고 왜 내가 여기 이렇게 갇혀야 하는지. 죄송합니다. 얼마나 그게 마음이 아프고 뼈저렸으면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만세라는 소리를 외쳤는지. 그때 상당히 많은 거를 느끼고
가슴에 담고 나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후 1920년 강화를 떠나 서울로 상경한 죽산 조봉암은 YMCA 중학부에서 수학하다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혐의로 또다시 평양경찰서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은 훗날 죽산 조봉암의 정치 인생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과거 사실에 대한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교훈을 얻는 일일지 모릅니다. 고사리 손에 태극기를 꾹 쥐고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천명했던 강화의 어린 학생들과 죽산 조봉암, 그리고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만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까지. 강화도의 그 아름다운 용기는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큰 울림으로 남아있습니다. 독립의 역사는 결코 오래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빼앗긴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과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나라의 위기 앞에 단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는 역사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의 젊음이, 그들의 희생이, 그 위대한 결단이 큰 울림이 돼서 다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왕의 밀사가 되어 프랑스 파리로 향한 한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김난사. 여성 개화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인물이자 1907년 한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미국 유학을 하고 일생을 여성 계몽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여성. 김난사는 그동안 하란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졌던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1872년 평양에서 태어나 조선 말기 인천 감리서 별감이자 독립운동가 하상기와 결혼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게 되는 김난사는 남편 하상기 덕분에 외국 문물을 자주 접할 수 있었고 신학문의 필요에 눈을 뜨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시대를 앞서간 신여성 김난사. 그녀의 이야기가 100년을 넘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김난사 선생님은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선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유학을 가서 대학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인물입니다. 그 김난사 여사의 일생을 보면 이화학당에서 한국인 최초의 대학가 교수로도 활동을 하셨고요. 특히 독립운동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최후를 맞이할 때는 그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려다 중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나 한국 감리교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은 요리, 살림에 서툴고 시어머니에게 반항이나 하는 여성을 만들어낸다. 한국에서의 여성 교육을 비판하는 교육자 윤치호를 비판하며 성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여성 해방을 논하고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1911년 12월호에
저 할머니가 반박글을 올린다고요. 항의글을. 왜 조선의 여자들은 교육을 받으면 안 되냐. 아니, 어머니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아이들을 가르치죠. 교육도 못 받은 어머니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인데 일개 교사가 대등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용기와 기계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동안 잊혀졌던 그녀의 일생이 전시회를 통해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부터 결혼, 유학, 그리고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고종의 통역사, 그리고 비밀 특사까지 그녀를 소개하는 다양한 수식어. 100년 후 그녀가 꿈꿨던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이화학당을 옛날에 기혼자는 입학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하고자 하는 그 열의가 대단하셔서 밤늦게 그 학당님을 찾아가셨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그분의 열의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화학당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시면서 문학회를 조직을 하셨는데 거기 그 중에 유관순 열사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훌륭한 스승님으로서 그 유관순 여사같이 훌륭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신 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난서 선생님이 저도 처음 알게 되는데 저 분이요 되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고 저도 저 사람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발판이 되었던 인천. 공연 연습이 한창인 이곳에서는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 김난사의 삶이 음악극으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자 최초의 여성 유학생이고 독립운동가였던 김난사의 일생이 그려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 이게 처음 그림입니다. 3.1 운동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 유관순 열사지 않습니까? 유관순 열사의 스승인 김난사 열사로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김난사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여성들이 어떻게 우리 독립과 우리 대한민국을 수립을 위해서 애를 썼는가를 이렇게 조명하는 공연이어서 김난사 열사와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 단체 혹은 윤희순 열사 뭐 이런 분들이 나오십니다. 인천시립예술단 소속의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등 230여 명이 1년간 호흡하며 준비했던 공연이 오랜 연습 끝에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날. 발표회를 앞두고 출연 배우들의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이제 배우들이 각 인물로 변신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쪽은 윤희순 열사, 여기는 유관순 열사, 저는 김난사 열사입니다. 한편 무대에서도 만반의 준비가 모두 끝이 난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여기 있는 거죠? 100년 만에 무대 위에 올려진 김난사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서 100년이 흐른 아주 특별한 해인데요. 우리 제목이 이제 100년 후 꿈꾸었던 세상인데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물려받은 그런 유산을 가지고 그런 어떤 희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듯이 우리도 열심히 잘 살아서 후손들에게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별까지 달려가자. 김난사 선생님은 되게 암울했던 그 여성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배움에 대한 대단한 열정, 또 그 열정을 말로 표현하고 또 그 표현한 말을 또 아주 건강하게 그 실행에 옮겼던 굉장한 그 실천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는 어두운 건 안 보잖아요. 앞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 면이 정말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100년 전 이화학당 교감이던 김난사는 제자 유관순에게 초선을 밝히는 등불이 되달라며 독립운동의 길로 이끕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담감으로 다가왔고요. 유관순 열사를 제가 표현한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됐는데 다시 한번 유관순 열사의 삶을 한번 공부를 하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다 많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시절보다는 그 만세 운동을 하고 되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고문을 받고 그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유관순 열사의 어린 시절을 공부를 해 보니까 정말 당차고 세상에 대해서 갈망하고 이 독립된 이 나라에 대해서 아주 그 갈망한 그런 소녀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제자들을 가르치고 고종 황제 밀사로 활약했던 김난사. 내 밀서를 전달하라. 민족 자결주의를 위배하는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라. 너희는 돌아오지 말고 중국으로 망명해 임시 정부를 수립하라. 3.1절 100주년을 맞아 40대의 의문의 죽음을 맞은 김난사의 일생을 무대 위에 그려냅니다. 여러 번의 거절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인데요. 어머니들이 교육을 통해서 강해지고 더욱 많은 것을 알아야 자녀들을 교육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자주독립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꺼진 등불에 등불을 켜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꺼진 등불이라는 의미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 상황을 묘사한 걸로 보이고요. 다시 불을 켜라는 건 나라를 잃었지만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똑똑해져서 정신 중심의 사고를 갖고 똘똘 뭉쳐서 독립을 이루자. 당장의 편안한 일본인들이 제공하는 물질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스로 자주독립을 원하셨던 그 말씀을 꺼진 등에 불을 다시 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의 그늘에 가려졌던 여성 독립운동가와 우리에게 잊혀졌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만듭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꽃피우기 위해서 참 뜨거웠던 100년 전 인천의 그날들. 그 어떤 어려움도 독립을 향한 열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롯이 조국을 지켜내고자 했던 그 뜨거운 열망과 함성, 대한독립 만세,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는 100년 후 오늘 인천 하늘에 휘날리고 있습니다.